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YS그룹의 본사 타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이었다. 푸른빛이 감도는 유리와 차가운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그 위용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위압감마저 느끼게 했다. 한서연은 타워의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두툼한 포트폴리오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무기이자 희망이었다. YS그룹 마케팅 전략팀 최종 면접.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녀의 차림새는 건물 로비를 오가는 다른 이들과는 사뭇 달랐다. 명품으로 휘감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가 입은 것은 몇 년 전 큰마음 먹고 장만한 짙은 회색의 정장이었다. 비록 브랜드는 없었지만 구김 하나 없이 깔끔하게 다려 입은 모습에서 그녀의 성실하고 단정한 성격이 묻어났다. 그녀는 긴장으로 떨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자신의 수험표에 적힌 면접 장소 45층을 향해 걸어갔다. 로비 한가운데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며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마치 홍해를 가르는 기적처럼. 그 중심에는 YS그룹의 총수 강지훈 회장이 있었다. 30 중반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그는 얼음 왕자라는 별명처럼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제 슈트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듯한 냉정한 표정. 그의 뒤를 비서실장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회장님, 전용 엘리베이터가 정기 점검 중이라 부득이하게. 비서실장의 말에 지훈은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만 까딱였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임직원용 엘리베이터 구역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에 주변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침 엘리베이터 한 대의 문이 닫히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초조한 마음에 거의 몸을 던지다시피 하여 붐비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간신히 비집고 들어갔다.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살짝 아래로 요동쳤다.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비틀거렸다. 아어머,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서연의 손에 힘겹게 들려있던 포트폴리오가 미끄러졌다. 수십 장의 종이들이 하얀 나비처럼 공중으로 흩어졌다. 당황한 그녀가 허리를 숙여 서류들을 주우려던 찰나 그녀의 몸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녀는 누군가의 단단한 가슴에 정면으로 부딪혔다. 동시에 다른 사람이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가 공중으로 튀어올라 그녀가 부딪힌 남자의 하얀 셔츠와 값비싼 재킷 위로 쏟아졌다. 정적. 엘리베이터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커피를 쏟은 직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이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존재, 강지훈 회장의 옷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기 때문이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쳤다. 이제 저 여자는 끝났다. 강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짙은 커피 향이 그의 후각을 자극했고 축축한 불쾌감이 재킷을 통해 전해졌다. 그의 입이 열리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분노의 폭발은 없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거나 겁에 질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서류들을 재빨리 끌어모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강지훈을 마주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하얗고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맑고 단호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의 재킷에 묻은 커피 자국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전문적인 손길로 톡톡 두드리며 닦아내기 시작했다.
지금 즉시 처리하면 얼룩이 깊게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 손수건입니다만 우선 이걸로 응급처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변명이나 용서를 구하는 대신 강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두 종류의 반응에만 익숙했다. 아첨과 복종 혹은 두려움과 회피.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는 침착함, 그리고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실용적인 태도. 그것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경험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총명하고 맑은 눈빛이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단단한 의지와 그의 재킷을 닦아내는 망설임 없는 손길. 비록 차림새는 평범했지만 그녀에게서는 쉽게 꺾이지 않을 듯한 굳은 심지와 존엄성이 느껴졌다. 에이띵 엘리베이터가 40층에 도착했다. 회장 전용 비서실이 있는 층이었다. 지훈의 비서실장이 당장이라도 서연을 향해 호통을 칠 기세로 나섰지만 지훈은 미묘한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손수건을 말없이 가져갔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끝에 스치는 순간 알 수 없는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잠시 더 응시하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엘리베이터 안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풀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경악과 안도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방금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존재감만은 온몸으로 기억할 수 있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굳게 고쳐 안았다. 정신 차리자 한서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한편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는 강지훈의 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느렸다. 그의 손에는 작은 자수가 놓인 하얀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재킷의 축축한 감촉과 손수건의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방금 전 마주쳤던 그 고요하고 당당했던 여자의 눈빛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것은 낯설고 혼란스러우며 그러나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은 감각이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면접이 열리는 45층의 대기실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세계였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벽에는 유명 현대 미술작가의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한서연과 함께 최종 면접을 기다리는 다른 지원자들은 하나같이 명문대 출신의 유학 경험은 기본 누가 봐도 부유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티가 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인맥을 과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자기들만의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 사이에서 서연은 마치 다른 종족처럼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주눅들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자신감은 배경이 아닌 실력에서 나왔다. 손에 쥔 포트폴리오의 묵직함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때 지원자들 사이에서 오늘 면접을 주관할 박민혁 이사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는 YS그룹 대주주의 아들로 오만하고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실력 없는 낙하산은 아니었지만 자신보다 배경이 못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는 것을 즐기는 인물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자자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한서연 씨 들어오세요. 이름이 불리자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회의실 문을 열었다. 길고 거대한 테이블 그리고 그 양옆으로 도열하듯 앉아있는 열댓 명의 임원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테이블 상석에는 예상대로 박민혁 이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30 후반 정도로 보였고 날카로운 인상에 잘 다려진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거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서연의 이력서를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그녀의 평범한 지방대 학력과 소박한 옷차림을 번갈아 보며 노골적인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한서연 씨, 이력서가 아주 소박하군. YS그룹 같은 최상위 기업의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지? 첫 질문부터 가시가 돋쳐 있었다. 다른 임원들은 박 이사의 눈치를 보며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압박감은 결과에 대한 책임감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일에 대해 결과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세계의 중소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며 매번 200%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그 경험들이 저의 근거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박민혁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는 질문의 방향을 바꿨다. 마케팅은 책상머리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인맥과 네트워크가 중요하지. 한서연 씨가 우리 회사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네트워크는 뭔가? 제가 가진 최고의 네트워크는 소비자입니다. 서연이 막힘없이 대답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수만 건의 소비자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수백 명의 소비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트렌드를 만드는 것은 소수의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소비자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녀의 당돌하지만 논리적인 대답에 몇몇 임원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박민혁은 이제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기로 작정한 듯 가장 어려운 과제를 던졌다. 좋아, 말은 그럴듯하군. 그럼 이건 어떤가? 그는 스크린에 YS그룹의 화장품 브랜드 중 하나인 레클라 이 자료를 띄웠다. 레클라는 한때 야심차게 론칭했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완전히 실패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한 브랜드였다. 레클라를 살려낼 방안을 지금 즉석에서 말해봐. 모두가 그것이 불가능한 과제임을 알았다. 하지만 서연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였다. 그녀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펼쳐들었다. 사실 저는 레클라 브랜드에 대해 이미 깊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녀는 스크린 앞으로 나아가 자신이 분석한 자료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레클라의 실패 원인은 제품이 아니라 전략에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를 어설프게 모방하려다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타겟 고객은 불분명했고 마케팅은 허황된 이미지만을 좇았습니다. 그녀는 레클라를 완전히 새롭게 리론칭하는 파격적인 전략을 제안했다. 컨셉은 조선 왕실의 비방을 담은 현대적 재해석. 값비싼 해외 원료 대신 한국의 전통적인 자연 원료를 사용하고 화려한 모델 대신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승부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발표는 열정적이었고 분석은 날카로웠으며 비전은 명확했다. 처음 그녀를 무시하던 임원들조차 이제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녀의 말에 빠져들고 있었다. 박민혁은 자신의 의도대로 그녀가 무너지지 않자 분노로 얼굴이 굳어갔다. 그가 궤변이군, 현실성 없는 이라며 그녀의 말을 자르려던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강지훈 회장이었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임원들이 기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은 그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오직 한 사람 한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그 여자. 그는 그녀를 즉시 알아봤다. 그의 눈에 누구도 읽을 수 없는 미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사실 그는 엘리베이터 사건 이후 흥미가 생겨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면접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발표는 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하게. 박민혁은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듯 다급하게 말했다. 회장님 면접은 거의 끝났습니다.
열정은 가상하나 배경이 워낙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 강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중요한 건 전략이지. 그는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그녀의 전략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질문을 단 하나 던졌다. 그 전략에 필요한 예상 비용과 목표로 하는 투자자 본수익률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창의성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감각을 테스트하는 질문이었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입에서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숫자들과 근거들이 흘러나왔다.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폭탄 선언을 했다. 더 이상 논의는 필요 없겠군. 한서연 씨, 내일부터 회장 직속 전략기획팀으로 출근하도록. 경악.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신입사원을, 그것도 저런 배경의 지원자를 곧바로 회사의 핵심 중의 핵심인 회장 직속팀에 배치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모든 위계 질서를 무시하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박민혁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다. 그는 이제 서연을 단순한 신출내기가 아닌 자신을 모욕한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면접은 그렇게 끝났다. 서연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멍한 상태로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꿈에 그리던 직장을 얻었지만 등 뒤에 박민혁의 증오에 찬 시선이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회의실에 남은 강지훈은 임원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YS그룹에 필요한 것은 가문이 아니라 인재다. 명심하도록. 그는 박민혁을 향해 의미심장한 시선을 던진 후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박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는 맹렬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자신을 모욕한 저 계집애와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은 회장. 그는 두 사람 모두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다. 치열한 암투와 위험한 계획에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었다. 한서연의 첫 출근 날, 회장 직속 전략기획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곳은 YS그룹의 두뇌들이 모인 핵심 부서였다. 모두가 해외 명문대 출신의 최소 2개 국어는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지방대 출신의 낙하산처럼 떨어진 서연은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섞인 눈으로 그녀를 힐끔거렸다. 그녀는 사무실 구석에 배정된 작은 책상에 앉아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쏟아지는 시선이 등 뒤에 박히는 것 같아 숨이 막혔다. 그때 강지훈 회장의 비서인 김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와 첫 업무를 지시했다. 바로 그녀가 면접 때 발표했던 레클라 브랜드 리론칭 프로젝트였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한서연 씨에게 프로젝트의 정원을 위임하셨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김 비서는 나지막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프로젝트의 예산 집행 및 관리는 박민혁 이사님이 총괄하십니다. 여러모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미묘한 경고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아니나 다를까 박민혁 이사와 프로젝트 팀의 첫 회의는 살얼음판 같았다. 박 이사는 서연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회장님이 자네를 천재라고 생각하시던데 어디 한번 증명해보게. 물론 실패해서 회장님의 안목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도 좋고. 그는 서연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예상과 터무니없이 짧은 기한을 던져주었다. 프로젝트 팀원들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다. 그들은 박 이사의 사람들이거나 이미 패배주의에 젖어 어떤 의욕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연에게 불완전한 자료를 넘겨주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서연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자신 혼자 내던져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는 대신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다.
그날부터 그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사무실에 남아 수년간의 재무보고서, 판매 데이터, 소비자 불만 사항들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커피 믹스 봉지와 에너지 드링크 캔이 쌓여갔다. 그녀는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직접 발로 뛰었다. 백화점 매장을 찾아가 레클라 제품이 어떻게 먼지 쌓인 채 방치되고 있는지 확인했고, 판매 사원들을 만나 소비자들의 생생한 반응을 들었다. 심지어는 제품을 생산하는 지방의 공장까지 직접 찾아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첫째, 재무제표가 이상했다. 레클라의 마케팅 비용은 결과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광고를 집행했다는 대행사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유령 회사에 가까웠고, 비용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었다. 둘째, 원자재 공급망에 문제가 있었다. 화장품 원료의 매입 단가가 시장가보다 훨씬 비쌌다. 그녀가 공장에서 만난 불만에 가득 찬 한 생산팀장은 윗선에서 지정한 특정 업체에서만 비싼 값에 재료를 사오라고 해서 미치겠다고 힌트를 주었다. 셋째, 고의적인 파괴의 흔적이 보였다. 과거 레클라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즉시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인 안티 캠페인이 벌어져 브랜드의 이미지를 깎아내렸다. 그 타이밍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민혁 이사는 단순히 무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브랜드를 망가뜨리고 있었다. 유령 회사를 내세워 마케팅비와 원자재 비용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동시에 브랜드를 실패시켜 누구도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과제가 아니었다. 거대 기업의 심장부에서 암약하는 부패한 권력과의 싸움이었다.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없이 섣불리 그를 고발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쓴 채 쫓겨나게 될 것이 뻔했다. 그녀가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던 어느 날이었다. 레클라 팀의 막내 연구원인 이은지라는 젊은 사원이 있었다. 그녀는 이상을 꿈꾸며 입사했지만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먼저 배운 인물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열정과 끈기를 남몰래 존경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은지는 퇴근하는 척하며 아무도 모르게 서연의 책상 위에 작은 포스트잇 하나를 붙여놓고 갔다. 거기에는 의문의 서버 폴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접속한 그 폴더 안에는 박민혁 이사가 프로젝트를 맡기 전에 수정되지 않은 과거 원자재 매입 보고서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공식 장부에 기재된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진짜 가격이었다. 박민혁이 쌓아 올린 침묵의 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깊은 밤 사무실에는 서연 혼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박민혁이 제출한 부풀려진 공식 청구서와 숨겨진 폴더에서 찾아낸 과거의 보고서를 나란히 띄워놓고 비교하고 있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그녀의 눈빛이 결심으로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 시각 YS 타워의 최상층.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고 있었다. 텅 빈 사무실의 한쪽 구석 홀로 불이 켜진 책상. 모니터 불빛에 비친 서연의 집중하는 얼굴. 그는 그녀가 무언가 거대한 것을 발견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것도. 그녀의 끈기와 집요함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민혁 이사의 최근 자금 흐름을 주시하게, 그리고 한서연 씨의 안전을 확보해. 아무도 모르게. 서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파헤치고 있는 거대한 부패의 배후에 자신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와 그 두 사람의 공동전선이 막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한서연은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박민혁 이사가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회계 자료와 원자재 매입가의 차이를 보여주는 과거 보고서는 확보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가 의도적으로 브랜드를 망가뜨렸다는 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과거의 마케팅 전략 회의록이나 내부 감사 자료 같은 것들. 하지만 그 모든 자료들은 철저히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녀의 접근 권한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박민혁이 만들어 놓은 관료주의의 벽에 막혀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는 프로젝트와 무관한 자료에 대한 열람은 불허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맸지만 소용없었다. 거대한 조직 안에서 권한 없는 평사원의 한계는 명백했다. 강지우는 그 모든 상황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받고 있었다. 김 비서를 통해 그녀가 기밀자료 보관소에 접근하려다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박민혁의 부패를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직접 파일을 건네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개입을 드러내는 짓이며 오히려 그녀를 더욱 위험한 위치로 몰아넣을 수 있었다. 그는 더 교묘하고 더 은밀한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자신의 이메일함에서 무심코 지나칠 법한 전체 메일 한 통을 발견했다. 구형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 이전 작업을 위한 서버 점검 및 전 팀장급 임시 접근 권한 부여 안내. 그녀가 레클라 프로젝트를 맡으며 임시로 부여받았던 팀장 직책. 이것은 그녀에게만 주어진 아주 짧고 은밀한 기회의 창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 그녀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임시로 열린 기밀 자료들을 미친 듯이 다운로드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박민혁이 고의적으로 잘못된 전략을 밀어붙였던 회의록, 그리고 그로 인한 손실을 교묘하게 덮어버린 내부 감사 보고서의 원본. 스모킹건이었다.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자 서연의 리론칭 계획은 더욱 구체적이고 대담해졌다. 강지우는 그것을 핑계로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하는 횟수를 늘렸다. 보고라는 공식적인 명분 아래 그는 그녀를 더 보고 싶었고 그녀와 더 대화하고 싶었다. 그들의 회의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불꽃 튀는 지적인 스파링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날카롭게 공격했고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었으며 그녀의 의지를 시험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데이터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고 때로는 그의 가정 자체에 대담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지적인 대립은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종류의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그는 자신에게 두려움 없이 맞서는 부하 직원을, 아니 그 어떤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명석한 두뇌를 깊이 존중하게 되었다. 그녀 역시 얼음 왕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날카롭고 외롭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한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말없는 관심의 신호들이 오갔다. 그는 그녀가 끼니를 걸으며 일하는 것을 보고는 말없이 그녀의 책상으로 최고급 샌드위치와 커피를 배달시켰다. 그녀는 그가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만년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무언의 증거들이었다. 어느 늦은 밤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 카메라를 통해 아직도 꺼지지 않은 서연의 자리 불빛을 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서류 더미에 파묻힌 채 고단한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깨우려다 순간 망설였다. 차가운 사무실 조명이 그녀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슈트 재킷을 벗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것은 엘리베이터에서의 사건을 떠올리게 했지만 이번에는 커피 얼룩 때문이 아니었다. 순수하고 부드러운 배려의 행동이었다. 그의 재킷이 주는 무게감과 온기에 서연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걸쳐진 남자의 재킷을 보고 놀랐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평소와는 다른 어딘지 모르게 부드러운 표정의 강지훈이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지만 강렬한 침묵이 흘렀다. 집에 가서 쉬도록 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그녀가 반사적으로 항의하려 했다. 훌륭한 전략가도 쓰러지면 아무 소용없어. 그가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는 상사로서 직원의 복지를 걱정하는 것뿐이라며 그녀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차 안은 대부분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듯한 편안한 침묵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이 관계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설레면서도 두려운 감정이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그의 재킷을 손에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재킷에서는 그의 거심이 분명한 희미하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회사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경력을 위해 싸우러 왔다. 이렇게 무섭고 어려운 상사에게 마음이 흔들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직업적인 싸움은 이제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싸움과 뒤얽혀 버렸다. 차 안에 남은 강지훈 역시 자신의 감정과 씨름하고 있었다. 저 여자는 그의 모든 방어벽을 허물어 버렸다. 처음에는 그녀의 능력에 끌렸지만 이제는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녀의 정신력에 감탄하며 오래전에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얼음 왕자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유능한 직원을 보호하는 것과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자를 지키는 것. 그 경계가 위험할 정도로 흐릿해지고 있었다. 서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의 완벽한 논리로 엮어내는데 몰두했다. 그녀는 박민혁의 모든 범죄 행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횡령 의도적인 마케팅 캠페인 실패 유도 부풀려진 원자재 비용 청구.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한 비리 고발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고 레클라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이자 처방전이었다. 그녀는 이 보고서가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것을 알았다. 잘못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순간 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자신은 업계에서 매장될 수도 있었다. 이 폭탄을 전달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녀가 믿기 시작한 유일한 사람 강지훈 회장. 박민혁은 멍청하지 않았다. 그는 사방에서 자신을 조여오는 압박감을 감지하고 있었다. 서연이라는 여자가 밤낮으로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공장의 내부 사정까지 묻고 다녔다는 것을 그의 끈앞풀들을 통해 보고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마케팅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릴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패닉에 빠진 그는 그녀가 보고서를 완성하기 전에 입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비열하고 교묘했다. 그는 돈으로 매수한 타블로이드 기자와 온라인 여론 조작팀을 동원했다. 며칠 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야망 넘치는 신입 여사원 얼음 왕자 K 회장 유혹해 초고속 승진. 레클라 프로젝트는 심야의 밀회를 위한 위장막인가. 강지훈의 차가 그녀의 집 앞에 서 있는 흐릿한 사진 두 사람이 밤늦게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사진들이 악의적인 추측과 함께 퍼져나갔다. 그녀를 전문성과 인성 모두에서 무너뜨리려는 의도였다.
소문은 서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동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고 의심과 질투가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대했다. 굴욕감에 눈물이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이 박민혁의 발악이라는 확신이 들자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온라인 공격이 통하지 않자 박민혁의 수법은 더욱 대담하고 폭력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밤 퇴근하던 서연의 앞을 건장한 남자들이 막아섰다. 그들은 마치 실수인 척 그녀와 세게 부딪혀 그녀를 넘어뜨렸다. 그녀의 가방에서 쏟아진 서류들. 남자 중 하나가 그녀의 귓가에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더 이상 끼어들지 마. 그러다 진짜 다쳐.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날 밤 그녀의 자취방에 도둑이 들었다. 귀중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방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 있던 그녀의 연구자료, 백업 USB가 사라졌다. 그녀를 공포에 질리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그 모든 위협은 강지훈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익명의 경호팀은 서연에게 가해진 모든 위협을 실시간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박민혁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에 그의 분노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는 이미 김 비서를 통해 서연도 모르게 그녀의 모든 작업 파일이 매일 밤 진숭의 보안 서버에 자동으로 백업되도록 조치해둔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보호 조치를 그녀에게 드러낼 수 없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다. 대신 그는 그녀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경호를 강화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사설 정보팀을 총동원하여 박민혁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기회를 주는 관찰자가 아니었다. 박민혁을 잡으려는 사냥개들을 풀어놓은 냉혹한 사냥꾼이었다. 협박은 서연을 두렵게 하는 대신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았다. 김 비서를 거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회사 내부 파일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강지훈의 개인 보안 이메일 주소로 직접 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레클라의 진짜 문제점과 그 해결책. 같은 시각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 태블릿으로 그녀의 메일을 읽고 있었다. 그 대담하고 직접적인 행동에 그는 감탄했다. 그의 다른 쪽 모니터에는 그의 정보팀이 보고한 박민혁의 범죄 증거들이 빼곡히 떠 있었다. 그녀의 보고서와 그의 조사가 마침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메일에 단 2단어로 답장했다. 내일 아침. 화면이 바뀌어 자신의 작은 자취방에서 그의 답장을 확인하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노트북에 담긴 최종 보고서를 보며 결심을 다졌다. 내일 그녀는 회사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거나 혹은 그 암세포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중간은 없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특별 이사회가 소집된 날 아침, YS 타워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다. 박민혁 이사가 실패한 레클라 브랜드의 청산 안건 최종 결의를 명분으로 소집한 회의.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한서연의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더 나아가 그녀를 신임한 강지훈 회장의 판단력에 흠집을 내는 것이었다. 서연은 결전의 장소인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회장과의 추문에 대한 더러운 소문들이 그녀의 귓가를 찔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지만 손에 쥔 보고서는 마치 총을 쥔 군인처럼 단단하게 들려 있었다. 강지훈은 이미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주변을 압도하는 차가운 권력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회의실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다. 그것은 곧 시작될 전투를 앞둔 무언의 신호와도 같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민혁이 먼저 단상에 올랐다. 그는 현란한 데이터로 가득 찬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레클라의 지속적인 손실을 부각시켰다. 그는 이 모든 실패가 마치 서연의 비현실적이고 아마추어 같은 프로젝트 때문인 것처럼 교묘하게 몰아갔다. 그는 서연을 무능한 이상주의자로 매도했고 회장과의 추문을 은근히 암시하며 그녀가 어떤 방법으로 회장의 주목을 끌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브랜드의 즉각적인 청산과 프로젝트 책임자인 서연을 무능을 이유로 해고해야 한다는 건의로 발표를 마쳤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가문과 동맹을 맺은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마침내 서연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떨지 않고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박 이사님의 분석은 한 가지 측면에서는 정확합니다. 레클라는 엄청난 출혈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주목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사님께서는 증상을 질병의 원인으로 착각하셨습니다. 브랜드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극적인 서두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녀는 자신의 발표를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마케팅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의 향연이었다. 그녀는 부풀려진 청구서와 원본 원가 보고서를 나란히 스크린에 띄웠다. 자금이 유령 광고 대행사로 흘러들어간 흐름을 도표로 보여주었다. 비싼 값의 원자재를 사도록 강요받았다는 공장 팀장의 음성 녹취를 재생했다. 심지어 조직적인 온라인 안티 캠페인을 벌였던 IP 주소들이 박 이사의 사촌이 운영하는 마케팅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네트워크 분석 자료까지 제시했다. 증거들은 압도적이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의심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경악으로 빠르게 변해갔다. 박민혁은 분노와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이건 중상모략이야.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여자의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저런 계집애의 말을 저보다 더 믿으시겠습니까? 몇몇 이사들은 증거와 박민혁 가문의 힘 사이에서 흔들렸다. 박민혁이 이 폭풍을 겨우 막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날조라고 했나, 박 이사. 그가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서연의 발표 자료가 떠있던 중앙 스크린이 새로운 화면으로 전환되었다. 그곳에는 박민혁의 해외 계좌 내역이 떠있었다. 그가 유령 회사 대표들과 횡령 계획을 명백하게 논의하는 도청된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다. 심지어 그가 서연을 위협하기 위해 고용했던 불량배들을 만나는 감시 카메라 영상까지 재생되었다. 이것은 강지훈의 오메가 프로토콜이 찾아낸 증거들이었다. 서연이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수준의 마지막 결정타. 이 증거들은 강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검찰청에 제출되었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박 이사를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지. 체크메이트.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민혁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고 완전한 패배감과 공포만이 남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를 지지했던 이사들은 이제 경멸과 공포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넋이 나간 박민혁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YS그룹의 막강한 권력자였던 그는 초라하고 비참한 범죄자가 되어 질질 끌려나갔다.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서연은 연단에 서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안도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지훈은 아수라장을 가로질러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가려주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자부심 감탄, 그리고 깊고 진한 안도감. 그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승리와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강력하고 조용한 신호였다. 지독했던 폭풍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박민혁 이사가 구속되고 YS그룹의 부패한 뿌리가 대대적으로 잘려나간 후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회사는 한바탕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어수선했지만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잡혀가고 있었다. 한서연은 하루아침에 YS그룹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신화처럼 퍼져나갔다. 평범한 배경을 가진 한 여성이 자신의 실력과 용기만으로 거대한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고 몰락해가던 브랜드를 구원했다는 이야기. 그녀를 무시하고 경멸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조용히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레클라 브랜드의 성공적인 리론칭을 위한 실무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명성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브랜드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 바로 그것뿐이었다. 강지우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는 박민혁 일당이 남긴 혼란을 수습하고 그룹의 시스템을 재정비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서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룬 성과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미안함과 후회도 느꼈다. 그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그녀가 그토록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혼자서 견뎌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냈다. 오늘 저녁 잠깐 볼 수 있을까? 장소는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어디서 만나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지난 저녁 서연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었던 곳, 바로 그 엘리베이터 앞이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강지우는 이미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YS그룹의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한 남자로서 그곳에 서 있었다. 그가 늘 입던 갑옷 같은 슈트 대신 편안한 니트와 면바지 차림이었다. 평소라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기다렸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는 그녀를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두 사람만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좁은 공간, 익숙한 정적. 하지만 이제 그 안의 공기는 어색함이 아닌 미묘한 설렘과 편안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1층 로비로 향했다. 미안했소.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을 그 위험한 싸움에 혼자 두어서는 안 됐는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를 믿어주시고 제게 힘을 주셨잖아요. 지훈이라고 불러. 회사 밖에서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그는 그녀를 이끌고 YS타워 밖으로 나섰다. 그들은 목적지도 없이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다.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툰 사람이요. 지훈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오랫동안 내 세상은 오직 책임과 의무, 그리고 경쟁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어. 감정은 사치라고 약점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마주보았다. 도시의 넌사인이 그의 진지한 얼굴 위로 부서져 내렸다. 하지만 당신이 내 세상에 들어온 후 모든 것이 변했어. 나는 당신의 능력에 감탄했고 당신의 용기에 반했어. 그리고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 얼음 왕자가 자신의 심장을 내어 보이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가 꿈꿔왔지만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마음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향해 있었다. 그의 차가움 속에 숨겨진 따뜻함을, 그의 외로움을,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의 진심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의 따뜻한 천이 그의 손을 통해 전해졌다. 강지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마침내 두 개의 세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함께 걸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작은 우연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사랑의 첫 페이지를 열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또 어떤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곁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그들은 어떤 폭풍우도 함께 헤쳐나갈 것이었다.